오늘은 선박의 전동화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화라는 게 사실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좀 혁신적으로 바꿨는데 이제 배를 그렇게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잘 분석해 주시는 분 있죠?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제 선박의 전동화. 이 시대가 활짝 열릴까요? 궁금한데 현황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모양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책과제로, 그러니까 뭐 전남 목포 같은 경우에서는 연안 여객선 있지 않습니까? 네. 카페리라든지 뭐 사람들 싫어하는 페리오 같은 경우에 이미 그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추진선, 이 사실 실증을 갖다가 거의 지금 마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래요? 건데. 네. 실제로 이제 가장 눈에 띄게 이쪽 부분에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 어떤 대륙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유럽을 들 수가 있겠죠. 유럽에서는 이게 좀 굉장히 활발한데 이미 뭐 소형 보트라든지 요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전동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면 이제 대형 선박들, 사실 이쪽 부분은 그 완전한 전기화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큰 배를 갖다 움직이려고 하려면은 사실은 엄청난 배터리를 실어야 되잖아요. 그런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가령 뭐 에탄올이라든지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로 일단은 가고, 그 부분을 갖다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ESS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고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즘 눈에 띄고 있는 분야는 소형 페리라든지 중형,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안 여객선, 아니면 뭐 중형 어떤 카페리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그 전동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분에서의 어떤 전동화가 그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굉장히 어떻게 혁신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은 최근 선도 기업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적으로 좀 자리를 깔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네. 그래서 지금 좀 오늘은 좀 재미있는 얘기도 할 겸 좀 무겁지 않은 얘기를 네. 갖다가 선택을 했는데요. 네. 스웨덴의 그 칸델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웨덴. 예, 스웨덴의 그 선박 기술 기업인데 예. 여기서 이제 나르는 전기 페리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상용화 모델 칸델라 P10이라는 걸 갖다가 일단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25년도에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발명 상을 갖다가 수상할 정도로 작년에요. 네, 작년에 수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중위기인데, 수중위기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하이드로포일이라는 말인데 물속에 비행기 날개가 있다는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중이. 예, 네. 수중이. 그러니까 물 아래 비행기 날개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운행을 하게 되면 일정 로트 이상, 한 16로트 이상이 되게 되면은 물 위로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m 정도 뜹니다. 예. 1m 정도 떠가지고 쭉 물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르는 배라는 별명이 붙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스웨덴에서 하지 않습니까? 스웨덴 스톡홀름 같은 데서는 지금 이제 대중교통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뉴질랜드 등으로 이게 좀 확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의아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배가 나를까? 그러니까요. 이게 물 아래에 그 비행기 날개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행기가 뜨는 원리랑 똑같아요. 베르누이 원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비행기 날개를 보게 되면 위에는 좀 볼록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물속을 지나가게 되면 이쪽은 유속이 빨라지겠죠. 물고기 같이. 예, 유속이 빨라질 테니까 윗부분은 유속이 빨라져야 되니까 압력이 낮아지는 거고, 아래는 평평하니까 압력이 높을 거란 말입니다. 압력은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게 자꾸 작용하려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 이게 16노트 이상이 되게 되면 배가 1m 정도 물에 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이게 가장 결정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물의 저항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그 초정밀 비행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를 여기에 도입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초음파 센서하고 컴퓨터가 작동을 하면서 물의 높낮이라든지 아니면 파도의 어떤 강도, 예. 움직임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분당 뭐 수백 번씩 그 물 아래 잠겨 있는 그 비행기 날개를 조종을 하면서 안정성을 갖다가 일단 확보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파도가 좀 심하게 쳐도 우리가 이제 배를 갖다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멀미 때문에. 그런 현상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굉장히 없어요. 안정적이고 조용하면서도 편안하게 이 배가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배가 이제 물 위로 이렇게 떠 있으니까 네. 사실은 물의 저항을 안 받을 테니까 생각보다 배터리의 용량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줄여도 네. 이상 없이 배가 전진을 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운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P12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기 지금 가는 거 보이시죠? 칸데렐라 P12. 네, 네. 예, 예. 약간 전기 자동차 타는 느낌? 그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지금 물 위로 점점 좀 뜨죠. 이게 네, 16노트 네. 정도 되면 이렇게 물 위로 떠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참 주요 장점들이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일단은 선박의 물리적 한계라고 하면 뭐예요? 물의 저항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 타면은 뭐 고속 카페리를 타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다가 지울 수가 없죠. 네. 워낙 속도가 느리니까. 근데 이제 이 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물 위로 이게 뜨잖아요. 뜨니까 물의 저항을 거의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급 페리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약 80%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큰 용량의 배터리를 싣지 않아도 일반 전기차용 충전기로도 얼마든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순항 속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정속 주행하는 것처럼 순항 속도가 약 25노트 정도 되니까 이게 시속 한 46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 빠른 겁니다. 배 네. 속도치고는. 최고 속도는 한 30노트 이상까지 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30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다 한 1.8 정도로 곱하면 되니까 한 56km, 57km 정도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디젤 페리의 순항 속도가 대략 한 10에서 20노트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형 카페리라고 해도 약 22노트 정도. 그러니까 이게 도심형 여객선 치고는 기존 배들보다는 한 2배 정도 속도가 빠르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거고요. 최근에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스웨덴 고덴브루크에서 노르웨이 오슬로까지 300km를 갖다가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전기 여객선 항해 기록을 갖다가 세웠다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압도적인 승차감과 무서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굉장히 편안하게,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이게 배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나가면 옆으로 잔물결들이 엄청나게 생기죠. 네. 이게 사실은 해안 침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원인도 되는 거고 환경 오염의 원인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극복을 해놨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물결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잔물결 정도. 네, 잔물결 네, 정도 네. 이게 지나가는 쪽에 그 잔물결 정도만 생기지 거의 물결이 안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웨덴 기업의 칸델라 페리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네.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스펙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네. 보통 이 정도 페리오 같으면은 보통 수천 킬로와트 아워의 배터리를 달았어야 됐었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안 여객선 실험하는 것들도 사실 엄청 큰 배터리를 갖다가 달거든요. 근데 P12 같은 경우에는 252킬로와트 아워 용량의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될까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우리나라 그 대형 EV9이라든지 아이오닉 9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00kWh의 배터리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한 2.5배?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 전기차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되는 배터리를 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이게 선박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작은 용량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동급 전기 페리 같은 경우에는 수천 킬로와트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거는 252킬로와트의 배터리만 달면 되니까 그것도 신기하네요. 예, 그게 엄청난 어떤 네. 효율을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물 위를 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물 속에 담겨 있다면 엄청난 출력을 쏟아야지 배가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물 위에 떠서 가니까 거의 그 물의 저항을 안 받으니까 배터리 용량을 생각보다 줄여도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다 주네요. 그렇죠. 떠 있는 일정 것과. 예.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은 252kWh니까 이게 그 초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일반 그 자동차에 쓰는 초고속 충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내려주고 한 15분 정도 있으면 배터리를 어느 정도 충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잠깐 사람들 그 하선시킬 때 배터리 충전하면은 하루 종일이라도 이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비교적 적은 배터리를 달고서도 이렇게 어떤 고효율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거는 그 수중력 시스템, 다시 말해서 그 무리를 떠서 날아가는 어떤 이런 그 어떤 혁신적인 기술 때문에 그만큼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오늘 선박 시장의 전동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배터리 수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뭐- 대중화돼야지 예.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눈에 거의 보이지 않지만 선박 시장의 배터리 수요는 사실은 전기차 시장에 버금갈 만큼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선박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워낙 크잖아요. 아까 지금 P12 나르는 전기 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혁신적인 기술, 무리를 나르는 기술을 채용했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배터리를 쓰고도 한 252kWh 정도의 배터리를 쓰고도 엄청난 효율을 낼 수 있는 거지만은 일반적인 그 선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중대형 연안 화물선이라든지 카페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배들이 많죠. 육지와 비교적 가까운 섬을 오가거나 뭐 이게 그 카페리라고 하지, 자동차를 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나른대거나 하는 경우, 이런 그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배터리가 필요하냐면 약 10메가와트아워에서 50메가와트아워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전기차의 한 150대에서 한 700대 물량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배터리를 탑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형 원양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있죠.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전동화 시킬 수는 없어요. 거기에 SMR을 쓰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니면 친환경 연료를 쓰든지 간에 써야 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보조 그 전력을 갖다가 채택하기 위해서 ESS를 여기도 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 사용량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엔진 가동하기 위해서 목적보다는 이제 그 선박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전력 사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배터리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조 전력원으로서 ESS가 여기도 채택이 될 거고요. 그렇게 보조용으로만 실어도 사실은 10메가와트아워에서 30메가와트아워 정도의 배터리가 필요할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우리들은 별로 아직까지는 안 보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드텍 EX라고 영국의 시장조사기관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22년도 기준으로 한 1기가와트아워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노르웨이, 뭐 스웨덴 등의 조그만 보트나 선박, 요트 같은 경우들, 유럽 쪽에. 근데 여기서 전망하는 건 어떤 식으로 전망하냐면은 결국은 2030년에서 2035년 정도 되는 시장이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다. 4년 남짓. 예, 그렇죠. 4, 5년 정도 남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국제 해사기구에서 이게 탄소 배출을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선박용 배터리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수의 시장조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전후까지 글로벌 그 선박용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한 10에서 한 15%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금액으로는. 금액 기준으로는 약 70억 달러에서 한 100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10에서 한 14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될 거고요. 2030년대에는 수백 기가와트 단위의 메가마켓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어선들 있잖아요. 고기 잡는 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포함되면 참 좋을 텐데,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쪽도 하이브리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망을 갖다가 이게 그물을 들어 올리거나 할 때 엄청난 부하가 필요하잖아요. 배터리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막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안정적인 C레이트를 넘어서 5C 막 10C 이런 식으로 순간적인 어떤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배터리만으로는 사실 어선들의 어떤 전동화를 갖다가 추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제 보조 전력원으로 해서 앞으로 점점 채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러게요. 네. 앞에서도 뭐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한국 역시 이 카페리 전동화를 갖다가 지금 현재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현재 전남 목포에서 사실 실증 사업이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 및 일단 실증을 갖다가 전부 다 마친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는 배터리 스와핑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스와핑. 네, 배터리를 갖다가 왜 그러냐면은 이 보통 연안으로 가서 일단 어느 섬에 도달을 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게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배터리가 그냥 고정식으로 달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섬 지역에는 전력난이 심하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충전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충전하는데 또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리를 떠서 날지 않으면은 이게 수십 메가와트 단위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힘이 거예요. 더디니까 네. 가중되고.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섬 지역의 어떤 전력난들 때문에 이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 배터리를 갖다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은 컨테이너빵 형식으로 이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ESS 형태의 컨테이너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착하면은 다 쓴 배터리는 내리고 지금 충전된 배터리를 갖다가 올려서 네.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배의 어떤 깊숙한 곳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밖으로 꺼내기 쉬운 컨테이너 형태로 만들어서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일단 실증을 거의 다 마친 상황인 거고요. 앞으로는 점점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언제까지 디젤을 쓸 수 있는 거, 디젤이라든지 오일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폭발을 할 때는 사실은 에너지원, 그 전기를 갖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언제까지 해외에 외국에 에너지를 갖다가 의존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스스로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풍력을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자원 안보 측면에서도 사실은 하루빨리 우리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풍력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을 해내고 만약에 연안 여객선이 오게 되면은 이 컨테이너를 갖다가 바꿔서 이쪽에서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강한 정책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연안을 달리는 연안 여객선이라든지 카페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증 사업도 끝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쪽 선박 전동화가 앞으로 점점점 탄력을 붙으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뭐 국가 발전 그런 전략 이런 부분이 네네네. 포함이 되어 있어도 네네. 해결할 과제는 있네요.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신경을 쓰고 있는 바 네. 투자 전략에서는 좀 지금부터 곰곰이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이.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배터리의 쓰임새라는 건 앞으로의 시대에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네. 분야건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안 보이고 있지만 물 밑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 전동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차뿐만 아니라 네네. 배까지 네네. 굉장히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방점을 찍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유익한 내용이었고요. 윤석정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